여야를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으로 몰고 갔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한 달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요. 한 달 안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원만한 합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신 김기현 원내대표와 또 추경호 수석부대표의 값 있는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약 한 달 시간을 걸면서 뒤로 연기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예, 네 분 패널 먼저 소개합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문석 이사장 보시기에 합의가 일단 됐는데 한 달 안에 그러면 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고의 중과실 문제는 어떤 언론이라도 팩트 체크해야 되고 상대방의 반론도 들어야 되는 게 그 기본이거든요. 예. 그런데 고의 중과실이라는 거, 중과실이라는 거는 태만이거든요. 확인하지 않는 거, 고의는 말 그대로 고의로. 그러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조작이 되고 왜곡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언론인 입장에 있어서는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그게 저널리즘의 윤리고 기본적인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켜나가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주니까 그거 못 받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서 핵심이 고의 중과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인의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를 자꾸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이걸 갖다가 사회적 문제로 그리고 정쟁의 쟁점으로 만드는 것 이건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합의가 되거나 양보하거나 하면 민주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처리를 강행했다면 네. 하려고 했다면 여당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이든 언론과 척을 지는 부분들은 정치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문제와 합의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독불장군식 입법 처리 이러한 그동안의 딱지들이 또 하나 붙는 상황인데 필요한 일은 정치적 유무익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돌파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의 합의 그리고 오늘의 이 한 달간의 연장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여러 군데에서 잡혔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원로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원로들은 한결같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 밤을 잊지 마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어제 반전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으면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아마 언론중재법 이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닐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장성철 교수, 그러면 한 달 안에 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조항이에요. 하나는 5배의 손실보상 같은 게 너무 과하다라는 것과 네. 고의중과실 부분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조항을 빼버리면은 민주당의 언론
뭐 이 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달 동안 뭐 여야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8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만 특별하게 진전될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청회 같은 거 혹시 열 필요 있지 아니, 않을까요? 물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네. 각기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갖더라도 이 핵심 조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별로 진전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아니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된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법안을 왜 청와대는 반걸음만 가도 괜찮다라고 하고 왜 민주당 계열의 원로들께서는 이거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 또한 언론 노조라든지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의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그 속도 조절론이 아니다. 분명하게 현재 전국에 대한 문제 이후에 이 법 외에도 많은 법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으면서 청와대는 예산 정국에 있어서의 부담을 상당히 느낀 것 같은데 언론중재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브레이크는 아님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 네. 이런 것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네. 이런 제가 말씀이시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180석 얻고 나서 언제 민주당이 야당을 그렇게 협의, 대화,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을 처리했는지 야당과 논의하면서 예산을 처리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명분이 좀 취약해라는 자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 두 부분에서 분간 토론은 이 정도 똑같이 합시다. 요구만 좀 예. 짚어가면 되겠는데 4.7 보궐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나게 자성을 했고 그리고 내로남불식 그 정책 그 추진과 그 입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도 다 분배를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협치와 합의의 그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의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노력 자체에 대해서 없는 걸로 의미 예.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협치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가요? 여야도 합의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에서 정리합시다. 예. 박원석 의원 혹시 언론중재법 정의당 입장은 어땠나요? 저희는 뭐 지금 법안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이제 고의중과실 얘기를 하셨는데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건 맞지만 그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그 추정 요건이나 조항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예.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반대를 하는지 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청와대로서도 사실은 이대로 이걸 강행하는 게 다소는 좀 부담스러워서 약간은 이제 속도 조절을 취한 것 같은데 예. 한 달이라는 수기의 시간을 벌었지만 여당이 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스럽고요. 지금 이제 정부 임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렇게 그 야당의 반대 혹은 시민사회의 반대 또 관련 현업단체의 반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밀어붙여서 전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 대외협력특보 맡고 계신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 밝혔지요. 예, 혹시 여야가 한 달간 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았나요?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입장을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연히 뭐 숙고하고 뭔가 토의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 데는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캠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좀 폐지됐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오보가 나가면 형법에 의해서 이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미 그렇게 수사를 해왔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산케이 지국장 같은 경우 심지어는 외신 기자들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명확한 오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형법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지금도 기자들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보면 지금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그다음에 가끔 언론사들 저기 언론중재위원회 불려가거나 또는 방심위에 불려가가지고 이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고 심의 받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도 상당히 이게 통제가 되고 법적으로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오보와 관련해가지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둔 나라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심지어는 고의과실 추정 조항을 준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너무 심도 깊은 제한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번 한 달간 지켜보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세비도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를 접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여전히 쇼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희숙 의원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보였던 언행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의 발언 한번 쭉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윤희숙 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의안이 접수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할 거냐 말 거냐는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나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안 자체는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사퇴서까지 접수했는데 그걸 사퇴쇼라고 보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 예를 들면 사퇴서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회관에서 방을 빼라. 그리고 뭐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해촉을 시켜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냥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안 할 거를 알면서 당신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처리가 된다면요. 민주당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본인들 의원들 10명 아직도 탈당 조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들 의원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메랑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서 처리에 대해서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탈당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은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관해선 전혀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의원들부터 제대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윤희숙 의원을 공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네. 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계속해서 쇼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되는 네. 부분인데 아버지한테는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 구민이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으로 봐도 81세의 아버지입니다. 81세의 아버지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이전에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과 LH를 향해서 엄청나게 칼날선 그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기의 귀재라고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본인이 배탄했던 이야기 그리고 본인 또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전에 이미 그런 말을 뱉었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사태 쇼까지 하면서 국면을 뒤집고 자신이 희생양처럼 이 이미지를 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기자회견 때 민주당이 즐겁게 사태 처리해 주겠죠? 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여당을 조롱하면서 또 이 말을 던졌던 것들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다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예. 이렇게 이 문제를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양이원영 의원이라 가만히 있지 않지요. 계속해서 윤희숙 의원 비판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8평, 10평, 뭐 22평 그것도 땅도 아니고 지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실제 구매한 그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내놔도 연락조차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님 부친이 8억이 넘는 땅을 3,000평을 사셨다는 걸 보시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나도 뭐 그런 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예. 아서라 그러지 마세요. 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분노가 있는데 예.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백혜련 의원은요.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이렇게 또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의 고니와 아기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박원석 의원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만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처음 의원직 사퇴를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간 신선한 충격 같은 예.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뒤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명하는 게 먼저인데 윤희숙 의원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정작 그 부친의 그런 어떤 주민등록법,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얘기로 슬쩍 비켜나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저게 진정성 있는 언행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좀 의아해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비판에도 한편으로는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사퇴 쇼를 벌이고 있다면 민주당은 탈당 권유 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10명 의원들한테 탈당했는데 그 탈당 권유했는데 탈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엔 비례대표에서 당에서 제명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직도 탈당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윤희숙 의원 건 크고 다른 의원들한테 드리워진 의혹은 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을 보기에 진정성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의원 생각하시기에 이 사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일단 캠프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평론가 자격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 의사를 피력한 거는 조금 성급했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사퇴가 이루어진다, 국회의장이 서명을 하거나 또는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 헌법기간 300명인데 한 명이 줄은 상태에서 내년 4년까지 그대로 4월까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헌법기간의 결원인 상태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원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경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저게 만약에 전례가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자진 사퇴라고 하는 자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앞으로 사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옛날처럼 무슨 시족주의로 사회가 흐르지 않는 한은 대부분 저도 제 형제나 제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통상적인 상례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고 얼마만큼 상황을 알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거기서 정치적 그
조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저게 아버님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볼 때 아버님이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내가 사퇴를 해야겠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겠다. 저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데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했다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퇴 선언을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부적절한 일을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렇게 사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맨 처음에 의원직 사퇴를 갑자기 하게 된 게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 이런 걸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당 대표가 만류를 해도 이게 내 정치다. 이렇게 하고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공방인데 지금 이제 계속 본인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세비도 안 받겠다, 출근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솔하다고 하는 그 지적에 수긍이 가는데 그 부분은 팩트가 좀 달라요. 맨 처음에 그만둔 게 아버지 문제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사퇴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일각의 비판도 제가 볼 때는 귀를 기울일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첫째, 이 사태를 가장 현명하고 양심적으로 수습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이 일단 다시 국회의원으로 그냥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발표 나는 것을 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희숙 의원이 가장 이성적인 어떤 행위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특히 공중 앞에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발표를 해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선택이 굉장히 지금 이게 고민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로서 보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특히 이제 2차 기자회견 보면 아버님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더더욱 책임지겠다 이 발언까지 네. 한 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어렵게 돼 있는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사실 이제 국민들도 좀 헷갈릴 겁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어렵고 어제 우리가 좀 다뤄봐서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장성철 교수,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처리해 주자라고 하지요. 그건 왜 그래요? 본인의 뜻을 존중해 주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것이 처리가 되면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어떠한 조치를 뭉개고 있는 자신들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의원직 사퇴를 어떻게 당론으로 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안건인 것 같고요. 의원들 개개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 생각하시기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처리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쟁으로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한동안 이제 소동이 일다가 그냥 용두삼이 되듯이 윤희숙 의원이 언제쯤에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 다시 등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으로서 이 문제를 사퇴서로 처리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에 지금 탈당도 하지 않고 있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 의원들은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 처리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원석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사퇴 선언하지는 않았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퇴 얘기를 즉흥적으로 한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신중치 못했다는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공직자는 자기에게 드리워진 의혹이나 국민의 질문 앞에서 겸허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겸허함을 이번에 윤희숙 의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사퇴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저러한 비판들. 그러니까 뭐 윤희숙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예.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예.
사태 쇼라 할지라도 그 쇼에 응해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윤희숙 사태 쇼에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또 그 잘못된 전국들이 그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전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본격 경선을 앞두고 참 말도 많습니다. 공정성 논란 때문에 결국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정홍원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여전히 편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최재형 후보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 두 후보가 주로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선택을 막자라고 하는 건데요. 역선택이 뭐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는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호남 지역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가 특히 많이 나온다. 특히 야권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것은 뭔가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쉬운 상대를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율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거기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입장은 그냥 나는 선관위 룰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윤석열 후보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니 선관위원장이 오면서 특정 후보를 미리 만나는 것 이거 뭔가 좀 편파적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고 더군다나 정홍원 위원장이 그 전에 어디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중에 한 명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홍준표, 유승민 후보 눈을 옆으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항구가 되려는 겁니까? 이틀 전 저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김경진 의원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윤석열 후보를 만났죠? 누가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예, 아마 한 달, 한 40일 전쯤 선관위원장 된 다음에 만난 건 아닙니까? 그 이전에 만났죠. 그 이전에 예. 선관위원장 된 다음에 이러저러한 뜻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전에 만났을 때는 혹시 뭐 무슨 얘기하려고 만났답니까? 그냥 저기 국무총리 굉장히 길게 하셨잖아요. 보면 예. 또 검찰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도적인 역할을 상당 시간 수행을 했으니 지도자로서 뭐 유의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또 혹시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은 뭐 전달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듣겠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정홍원 총리 사무실로 찾아가서 아마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답니까? 그건 제가 모를 일이죠. 제가 그러니까 뭐 배석을 하지 이분이 않았으니까. 시험 감독이나 심판이 될 걸 모르고 그렇죠. 찾아가서 뵀는데 예. 나중에 시험 감독으로 오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뭐. 성견 지명이 있으시네. 근데 오히려 예. 사실은 당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당이나 그 당의 원로분들은 대선 후보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미리 찾아가서 전화 인사로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지혜를 좀 이렇게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만 속된 말로 그래야 다 이게 싹수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알 것 같은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지금 몇몇 후보가 주장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일단 당 선관위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역선택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경선 룰을 정하는 것은 후보 캠프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정하는 것이니 선관위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문제의식은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교수.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회의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예. 화두를 던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격정적으로 말씀을 예. 하시는 건데 국민의힘 당원 99조에 의하면은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 이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룰은요, 한번 정해진 룰을 바꾸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한두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룰 변경은 좀 쉽지 않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특히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오늘은 더 강하게 나가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총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당시에 그 뭐 원내대표도 하고 초반에 친박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라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사이가 안 좋은가요? 아니 과거에 어떤 인연이 뭐 악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이 마지막 정치적인 도전인데 본인이 지금 뭐 속칭 말하는 역선택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을 경선 룰에 넣는다면 점점 가능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홍준표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역선택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역선택인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역선택만으로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20, 30대에서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어 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예. 만약에 경선 룰을 바꾸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경선 룰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후보 쉽게 국민의힘 후보 만들기 위해서 경선을 바꾸는 거야. 라는 의심으로부터 그런 예.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을 해보면 역선택의 소지는 있지만 이것만 갖고 설명할 수는 국민의힘의 없다. 경선 룰을 바꾸거나 그것만 갖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홍준표 후보가 3년 전에는 역선택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은 줄 수 없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과거의 여론조사 규정이 그게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다. 그래서 당헌을 이번에 전국위에서 바꿨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 득표수에 환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선에 우리 안 찍을 사람이 역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무당층을 상대로만 여론조사를 하고. 양문석 이사장, 그때 당시 얘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는 불리했고 지금은 유리하고 이제 이 부분이고 그리고 정치인들 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홍준표 의원도 똑같구나를 이제 느끼고요. 계속해서 이제 역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호남 지역에서 왜 올라가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분노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의원에게는 예전보다 감정이 많이 다운돼 있단 말이에요.
시점이 문제입니다. 다운돼 있다는 게 미운 감정이 줄어들었다. 예. 오래전에 홍준표가 미웠고 예. 지금은 이 윤석열 후보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뭐 밉겠어요? 지지를 안 하는 민주당을 거지. 지지하지 예. 않는 항상 그 이 10에서 20%의 여론조사에 잡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싫은 사람, 덜 싫은 사람의 차이에서 호남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20대, 30대만 아까 이제 장 소장 이야기를 했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27일, 28일 날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대, 30대, 40대까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모설을 또 퍼뜨렸는데요. 자, 안심번호를 한 3만 개를 보통 받습니다. 예.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요. 예. 3만 명의 20대, 30대, 40대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리고 안심번호에 어떻게 누가 포함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통신사만 아는데 그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고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여당이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러한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망언으로 처리할 만한 그 표현이다. 여론조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역선택에 대해서 가감하게 이야기하는 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그 예. 하도 양문석 이사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일단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은 그것 같아요. 준표성은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조금 덜 싫어졌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많이 싫고 예. 근데 좀 덜 싫어졌던 많이 싫건 간에 이러나 저러나 본선거 들어가면 안 찍을 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아까 그 영상에서 준표성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 말로. 그래서 이제 역선택과 관련된 부분을 여론조사에서 넣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 우리 홍준표 후보님 트랙 돌고 있는데 무슨 룰 바꾸냐고 하는데 아직은 트랙 출발점에도 안 섰어요.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후보 등록을 받았을 뿐이에요. 보면 그래요. 상황은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윤석열 캠프에서는 큰 차원에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있고 당에 이제 경선 선관위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형님 되세요? 성님 되죠. 성님? 처음에는 성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성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홍준표 후보나 의원으로 불러주세요. 예. 박원석 의원 역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중요한 팩트는 보수 정당이 그동안의 역대 당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걸 한 번도 채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선거는 어쨌든 우리 편만 동원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후보를 선출할 때도 국민 여론조사나 선거인단이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역선택이라는 미명으로 그 확장성을 견제한다면 그거는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보고 아니 호남 유권자들 배제하고 대선 치를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원인도 역선택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국민, 만 19세 이상의 전 국민을 상대로 1,000명의 샘플을 제출합니다. 그중에서 과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대로 답을 해야지.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 이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전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역선택 배제 조항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장성철 교수, 혹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쭉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략 윤석열 후보가 받는 퍼센트가 60%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1차 국민의힘 경선의 1차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지만 2차에서는 30대 70, 3차에서는 50대 50이에요. 점점 당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룰을 봤을 때는 역전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양문석 이사장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추세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추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결국 추세에 있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최근 3주란 말이에요. 최근 3주에 급격하게 지금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 치고 올라가는 게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홍준표 의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역선택 장사를 세게 하고 있고 여기에 유승민 의원까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선택 장사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예. 계속 이 우상향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추석 이전에 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있다. 봐요. 양문석 이사장은 홍준표 후보 캠프가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죠? 아주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하고 바랍니까? 아니요. 바라지 않죠. 유승민 후보만 비켜가면 오히려 가장 둘 다 편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상대고 유승민 후보가 올라왔었을 때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어떤 분을 더 겁내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재밌는 거는요. 예. 이게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 방금 말씀 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의 희망사항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가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의 TBS 방송이나 뭐 이쪽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굉장히 요새 출연이 좀 잦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님 같은 경우도 진보 진영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출연이 좀 의외로 이제 그쪽 나가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민주당의 의원님도 요새 뭐 공개적으로 힘내라 홍준표 그리고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상황들은 어쨌든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희망사항이 굉장히 담겨 있는 지금 흐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이제 캠프에서 이렇게 분석할 것 아닙니까? 캠프 분석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정치 평론을 그래요? 하다 보니까 쭉 그러면 이런 팩트인 것은 아직 모르겠군요. 팩트예요. 팩트? 네. 그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공감은 하는데요. 네. 그냥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해주십시오. 듣는 진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내일부터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열차가 출발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경선 버스 아닙니까? 열차든 버스든 뭐 출발하게 될 겁니다. 대표는 버스라고 하죠. 네. 예. 근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다 좀 위험 요인이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토론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검증 공세에 제대로 답변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무감, 의구심, 그리고 본인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다스릴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홍준표 후보의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이낙연 후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막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유승민, 원희룡, 뭐 최재형 이런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2등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TV 토론을 상당히 유의 있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참 잘못된 분석인데. 예?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이른바 명락대전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한판 붙었습니다. 순회 경선 투표 오늘부터 시작이지요. 자,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가끔씩 뉴스 중에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일면은 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제가 잘 안 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국민들이 다 가리고 관심이죠, 관심. 어떻게 네. 보면. 변호사비 안 줘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남판 김영란법 시행 때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직자에게 청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면 됩니다.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차분히.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거고, 무료 변론은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방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무료 아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의원이 잘못 치고 들어온 거죠. 재산이 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보도 안 보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제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형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 캠프의 선대위원장이고 전 그 당대표 후보였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할 건 확인하고 뻔히 알면서 확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는 건 지나치다, 선을 넘지 말자 이야기를 한 건데요. 확인 안 하고 지금 던지면서 문제가 커져 버렸고 오히려 역공당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이 빠져버린 거죠.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제 몇 번 창을 겨눴는데 지금까지 보면 큰 재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민주당 경선 양상을 보면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전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어요. 결국에는 상대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에서 공격한 소재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반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꽃놀이패처럼 즐거운 상황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남 얘기까지 나온 건 좀 선을 넘었다,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 근거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이게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는데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청문회장에 섰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무료 변론이고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몰아갔는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행적으로 선배 변호사들이 이재명 후보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 법조인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성명서에 이름 올려듯이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과거에 많이 봐왔고.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무료 변론이고 또 위법이다. 또 심지어는 뭐 대납이다. 이렇게까지 당내 경선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제 송두환 후보자가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변의 우정과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항소 이유서에 내가 이름만 올렸다. 그냥 난 직접 변호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게 바로 민변이라는 그런 조직의 관행과 우정이 국법인 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의로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알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근데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누구 편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선거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 아니에요? 장성철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논란이 아니고 지금 이제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말하자면 투표 시작 전 마지막 공격 카드로 2등이 1등 후보한테 무료 변론 이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마지막 회심의 일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된다고 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지사 측에서 방어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문제를 물고 들어갔잖아요. 아니, 변론을 했으면 당연히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왜 재산이 올랐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갖고 있던 집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재산이 좀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아니 재산 문제, 무료 변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려면 봐봐 이러한 증거가 있잖아 이것 때문이야라고 더 한 번 더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재명 지사 측이 방어 논리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문석 이사장,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그 본선, 그러니까 결선 갈 필요 없이 재판에 과반 승리한다, 예.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정말 그렇게 봅니까? 10월 3일이 이제 그 컷오프 예. 결승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만약에 50%를 못 넘으면 이제 10월 그 10일 날 그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데요. 현재 뭐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53%에서 60% 사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차, 2차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있어서 180만 명의 그 모집이 되었는데 그 72만 명이 권리당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모집을 한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이재명 지사 쪽에서 캠프에서 움직여서 한 6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인단, 그다음에 대의원, 그다음에 권리당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국민 여론에 수렴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맨 처음 이렇게 그 투표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앞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의 지역구도라는 것들이 강했고,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요. 영남과 강남이 그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항상 캐스팅 보트를 충청권에서 지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DJP 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충청권에서 이번 그 대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이준석 그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5% 내외의 박빙 싸움이면 결국은 충청 민심을 가져오는 당이 이긴다, 그렇게 봅니다.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서 맨 마지막에 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번 투표 결과 아주 중요하겠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네, 알겠습니다.